임차인이 떼인 보증금 100% 중개업소에서 청구하면 될까? 청구 방법은 또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거라고는 상상하기도 싫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썼던 거 이유로 해가지고 전세 보증을 떼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 어떻게 보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이 전 재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 계약서 쓸 때 보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공제 협회에서 이 100% 또는 이제 보증을 쓰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랬으면 왜 우리가 언론 매스컴에서 이 전세보증을 떼이고 손해 보는 사람이 왜 생겼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임차보증을 떼이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한테 있겠죠. 크게 두 개, 큰 틀에서 두 개. 하나는 임대인, 계약서를 쓴 임대인. 근데 임대인이 벌써 보증금을 떼이되면 그 주택이 경매당했을 거고, 그러면 무능력자가 되어버리죠. 무자력자라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뭐냐면, 그러면 공인중개 작성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100%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어떻게 공인중개사도 이제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제보험에 들은 공인중개협회 공제보험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피신청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시간은 상당히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아마 그래서 제가 이 과실 책임을 어떻게 청구하면 되고 또 세 가지 사례를 갖고 얘기할 건데 44번째는 중개업자가 이제 과실 책임을 50% 이상 법원이 인정한 사례 또는 임차인이 50% 이상 인정한 사례 과실이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가 적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과실 책임이 많다 그러면 임차인이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제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임차인이 손해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과실 책임이 많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지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소송으로 가면 또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판단에서 임차인이 과실이 많다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이 상당히 약하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과실이 80%다. 공인중개사 과실이 20%다. 그럼 20% 정도밖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과실이 80이다. 임차인이 20이다. 그랬을 때에는 80%는 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든 협회에서 공제보험에서 보상 처리가 되고 그만큼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8천만 원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전문 직종인데 다 제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1회 때 공인중개사 일하니까 저희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또 이 계약서를 갖다가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겠죠. 그래서 보증금을 떼이면 사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봐야 절반 미만일 거고 절반이 20, 30% 정도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 책임이거든요. 계약서 쓸 때는 본인이 자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어떤 걸 서류를 확인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5분만
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래도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떼지 않으려면 제가 수차 전세보증금을 떼지 않으려면 보증금을 떼지 않으려면 않기 위해서 확인할 사항. 확인할 사항이 뭐 있느냐? 첫 번째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요즘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말소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 그 다음에 임차주택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소유자, 즉 임대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거주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항이. 근데 요즘에 등기부까지 그냥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체납세금. 사실은 대개는 등기사항 증명서나 임차주택을 방문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임대인하고 같아야죠. 임대인하고 확인하고, 또 등기부의 선순위로 채권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부 상황 증명 확인하는 것은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럼 임차보증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임차주택을 방문하는 건, 현장을 방문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제 임차주택을 방문하는 건 이 소유자 즉 임대인도 확인하는 것 중에 소유자가 거주하는지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그리고 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이 소유자 인적 사항이 누군지 그리고 직업이 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죠. 이 체납세금은 이제 국세, 완납증명서, 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면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체납세율은 법정기일 5월 30일이다. 그러면 이 5월 30일부터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체납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법정기일이 발생한,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신고하면 신고한 날이 법정일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독촉자를 몇 번씩 거치하게, 실제로 납부기한이 있고, 그리고 독촉자 거치면 4, 5개월이 지납니다. 그래야만이 체납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국세 완납주면서 지방세 완납주면서 뛰더라도 이 4개월에서 5개월만큼은 무방비 상태에 걸리게 되는 거죠. 무방비 상태가. 그래서 국세법 국세법 4조인가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 이런 체납된 세금, 이때 발생한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법정기일이 발생하고 납부하지 않은 요 기간까지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나 그것까지 확인하라 하면 임대차 계약 안 쓴다고 이게 또 임대인이 강제하라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 방법까지 확인하면 완벽해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힘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를 가지고 이 체납 법정일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체납 기간에 걸린 4개월, 5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까지 확인하고 입주하면 여러분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선수채권을 확인하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선수채권을 확인하니까 더 이상 나보다 선수채권이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임차주택을 방문해서 누가 거주하느냐 확인해서 그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빼주기로 했으니까 확인할 수, 또 여기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다시 한번 소유자가 임대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의 직업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하고 성역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체납된 생까지 이 정도만 확인한다면, 그리고 계약서 쓸 때 다시 한번 등기권리증을, 등기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말하면, 옛날 말하면 집문서,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 안 쓰지만, 또는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을 이렇게,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게 하면, 대법원 판례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4가지 사유만 확인하고, 하나 더 확인하면 이제, 이해참회, 건축회장, 대장의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1, 2, 3, 4, 5까지만 확인하면 공인중개사도 이제 그 과실 책임을 상당히 아까 같이 20, 30%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당하더라고요. 체납세금으로. 체납세금에서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주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한번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저희 설명해 보고, 여러분이 계약을 한다면, 여러분이 계약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가족이 계약을 한다든가, 임차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들이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당사자가 직접 계약한다면 반드시 전세금을 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확인하면 여러분은 천하에 누가 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미리 지워놓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방송에서 또 판서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칠판을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로 이렇게 닦으면 한 10초 정도 저기 미리 제가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자, 이번엔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우리들이 떼인 보증물 중개업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많이 하고, 제가 본인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를 상대로 이제 해야죠. 그러나 공인중개보험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던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제협회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하고 이 전세보증을 떼서 억울한 사람이 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문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계약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아까 같이 보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든가, 제일 많이 공인중개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체납세금이죠. 체납세금. 그리고 아까 같이 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제일 많은 게 보면 본의